안녕하십니까. 남성전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전기기기의 직류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직류기. 직류기가 제일 첫 장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시작한 이유는 이제 아주 옛날에 직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직류기 하면은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의미합니다. 자,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200년 전에, 자,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이 쏟아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가요? 선배들이, 좋다, 시원한 데서 막걸리도 마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똑똑한 선배들은 어때요? 물이 흐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수차를 달아서, 막 이렇게 물의 힘으로 이 기계를 돌리죠? 물이 쏟아지는 에너지, 쏟아지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게 돌아가는,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했죠? 어떤 코일에 자석을 어때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전기가 나온다 했죠? 그러죠. 그래서 전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이 수차가 돌고 있고, 이런 도가니에다가 전선을 감고, 이렇게 자석이 뭉탁 이렇게, 떡방아도 찢지만은,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만 해도 여기서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발전기의 원리다. 자,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해도 전기가 나오지만,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이 전기는 나오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이 경우에는 코일이 가만히 있고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즘 발전기는 어떨까요? 요즘 발전기는 자석이 이렇게 가만히 있고 코일이 이렇게 회전한답니다. 이렇게 수차가 돌듯이 바로 코일이 이렇게 회전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N극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샤워 꼭지라고 생각해 봐.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것을 쟁반이라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쟁반에 물이 조금밖에 안 묻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점점 물이 많이 묻었다가 이렇게 90도가 되면은 쟁반에 물이 가장 많이 묻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쟁반에 이제 거의 물이 안 묻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어때요? 쟁반의 뒷면에 물이 묻기 시작하죠.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쟁반 뒷면에서 90도일 때 가장 많이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형을 그리게 된답니다. 알겠죠? 막 처음에는 천천히 전기량이 천천히 늘어났다가 90도 되는 위치에서 최대치를 찍고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는 쟁반의 뒷면에 물이 묻죠. 쟁반의 뒷면이 무르면서 점점 증가하다가 또 90도에서 최대 피크를 찍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교류라고 한답니다. 교류. 이게 교류가 바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선배들은 이것이 이제 150년 전에는 직류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꼬마전지 알죠? 꼬마전지 보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이렇게 오면은 일정하게 나오죠? 1.5V가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전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선배들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재밌게 봐볼게요. 자, 이쪽으로 손님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줄줄줄이 오고 있으면 여기서 받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반 사이클. 이 사이클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쪽으로 돌아서 오죠. 손님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계 옆에서 정류자라는 것이 딱 전기가 오는 방향에 맞춰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딱
바꿔가면서 이렇게 전기를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자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전기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오고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받아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직류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요약집을 한번 볼까요? 직류기의 3대 요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른 동영상을 찾아봐야겠어요. 알겠죠? 자, 제일 먼저 계자란 뭐냐? 계자는 이제 전계, 자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전계, 자계. 예를 들어 볼까요? 전기장. 전기장은 전계라고 해요. 전계. 알겠죠? 그러면은 자기장은 뭐라 할까요? 자기장은 자계라 하겠네요. 자계.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필드,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 계자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다. 그래서 자계를 만드는 장치라 해서 계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석 역할을 하죠. 자석 역할을 해서 N극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속을 발생시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시험 문제에 계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요약집 1페이지 봐보세요. 계자란 뭐냐?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계자이다. 그랬죠. 그러면 전기자는 뭡니까?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부분.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전기가 나오죠? 전기가 나오도록 이 돼 있는 이 코일 부분을 뭐라 한다? 전기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정류자는 뭔가요? 정류자는 전기자 끝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이 장치, 이것을 바로 정류자다, 정류를 해준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류라는 표현이 처음이니까 좀 생소하겠는데 정제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제한다. 뭐예요? 걸러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년 전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불편한 것이었어요. 야, 우리는 직류를 원하는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지? 짜증나게. 그래서 이걸 정제해본다 이런 개념을 가졌답니다. 정제한다. 전류를 정제한다 해서 정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류를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직류기의 3대 요소는 뭐냐? 계자, 전기자, 정류자입니다. 그렇게 외워야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정류자의 기능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게 정류자의 기능이에요. 자, 근데 정류자 편수라는 것은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정류자 편수를 말해주면 어떻게 되냐? 정류자 편수를 말해주면은 이렇게 직류가 되고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쪼가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기계에. 그러면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빈자리가 이렇게 메꿔지고 또 이렇게 메꿔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직류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정류자 편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답은 좋은 직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요약집 1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맥동률이 감소한다 그러면은 맥동률이란 말이 나왔죠. 맥동률이라는 것은 맥박이 움직인다. 그렇죠? 이렇게 두근 이렇게 맥박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맥박이 두근 움직인 것이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일자로 돼 버리니까. 그래서 맥동률이 감소한다. 전압의 평균값이 증가한다. 좋은 직류가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모든 기계마다 정류자 편수를 높이려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공극이 자기장이 가장 크다 그렇게 나왔죠. 시험 문제에 잘 나와서 갖다 선생님이 넣어놨습니다. 공극은 뭐냐면은 극 사이의 공간을 공극이라 해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기계장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여기
빈 공간을 공극이라 한다. 한자죠. 극 사이의 공간이죠. 공간이 빈자리. 극 사이의 공간이 크면은 어떻게 자기저항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기저항이 크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기저항이 가장 큰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요? 공극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요약집 1페이지 가운데 부분이에요. 브러쉬. 자, 정류자 끝부분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 있어요. 브러쉬가 달려 있는데 왜 달려 있냐면,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이 안에 부분은 회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정류자가 같이 이렇게 회전한답니다. 이렇게 같이 회전한다. 그럼 브러쉬는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어야지. 회전하는 부분을 탁탁탁 부딪히겠죠. 그래서 브러쉬는 어떻게 보면은 브릿지하고 같다. 브러쉬는 마치 영어로 브릿지가 뭐예요? 브릿지. 케임브릿지 뭐 이러듯이 브릿지가 다리 역할이 다리 역할을 한다 이거지. 자, 브러쉬의 역할을 봐보게요. 첫째, 시험에 잘 나온 거라 선생님이 해놨어요. 전기 저항이 작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1000만 원어치 전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항이 많아가지고 여기 빨갛게 술 먹은 것처럼 열 나오고 300만 원어치 전기를 먹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야 됐죠. 전기 저항이 무조건 작아야 되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이 작아야 돼요. 마찰 저항. 마찰 저항이라는 것은 마찰을 했을 때 저항을 마찰 저항. 자, 마찰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어떤 예쁜 아가씨가 다 스케이트화 신을 신고 다 이렇게 아이스링크에서 쫙 지나가고 있어. 알겠지? 미끄럽게 지나간다. 그런 것을 마찰 저항이 적다 합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흥분했는지 그냥 그 옆에 있는 세멘트 바닥을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지지직 소리 나면서 어때요? 불꽃 튀어불죠? 그러면서 스케이트 날 다 나가버리죠? 이것이 바로 마찰 저항이 큰 겁니다. 마찰 저항이 커버리면 결국은 다 고장 나버리죠, 기계가. 그래서 당연히 마찰 저항이 적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계적 강도와 내열성이 클 것. 강도가 세야죠, 강도가. 우리 기술자들이 이게 강도가 세야지. 만약에 약해가지고 하루 만에 고장났다고 또 부르고 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겠죠? 강해야 되겠죠. 열에도 강해야 되겠어요. 열에도 강해야 돼. 그 다음에 4번, 접촉저항이 클 것 그랬어요. 접촉저항이 클 것. 접촉저항이라는 것은 이 접촉면의 전기저항을 말하는 거예요. 접촉면의 전기저항. 딴 부분은 다 전기저항이 작아야 하는데 이 접촉면의 전기저항이 크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정류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류를 했을 때 정류를 이렇게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안 나오고 깨끗하게 나온다고요. 깨끗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탄소 브러쉬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처음에 브러쉬를 가지고 쇠로도 만들어보고 주철로도 해보고 뭐 황동도 넣어보고 다양하게 넣어봤겠죠? 그랬는데 신기하게 탄소 브러쉬를 넣으니까 너무 이렇게 정류가 깨끗하게 이쁘게 나온 거야. 그러면 연구소에다 알아보겠죠. 왜 탄소 브러쉬는 이렇게 고조파, 지저분한 파를 다 제거해 버립니까? 그러니까 탄소 브러쉬는 이 정류자와 이쪽과의 접촉면에 얇은 접촉면, 뭐 1000분의 1mm, 10,000분의 1mm 그런 작은 접촉면 간에 저항이 커가지고 접촉면에 전기 저항이 커가지고 바로 마치 방파제가 잔파도를 막아주듯이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이렇게 방이 나온다. 이걸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브러쉬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아까 아침에 전기자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전기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전기가 나오는 부분에 원래는 환상권이라는 걸 썼어요.
200년 전에 환상권을 썼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원통형 철심에다가 그냥 코일만 감은 원시 형태의 환상권이죠.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비가 살살 내리고 있는데 만약에 소음을 똘똘 말아서 돌린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돌돌돌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비가 바깥쪽에만 묻겠죠? 그러죠? 비가 바깥쪽에만 묻고 그 다음에 계속 100번, 1000번, 10,000번 돌리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이렇게 찌그러져.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선배들이 야, 이거 진짜 맨날 찌그러지고 귀찮네. 그래서 만든 것이 고상권이에요. 고상권은 한자인데 북고자예요. 북고자. 북치는 거. 고수라 하죠. 고수. 북치는 사람을 북고자인데, 왜냐하면은 이 형상이 북과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깡통 철심에다가 구멍을 팠어요. 구멍을 파고 이렇게 전선을 하나씩 묶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하게 묶어놨으니까 아무리 회전하더라도 이것이 안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이 바깥쪽만 어차피 이렇게 자력선을 받고 전기가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전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고상권을 쓴다. 이렇게 알아놔야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 봐봅시다. 전기자원선법에 폐로권이 있죠. 폐로권의 폐자는 다들폐자예요. 다들폐자. 그래서 이런 회로 하나하나가 어떻게 돼 있다? 딱 이렇게 닫아져 있다는 거예요. 딱딱 폐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층권이란 것은, 자, 여기 선배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여기 홈에다가 한 가닥만 넣으면은 1층권인데 두 가닥을 넣으니까 더 전기가 많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2층권으로 하고 지금도 쓰고 있다. 이건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파권과 중권이 있는데 파권과 중권에 대해서 공부하게요. 자, 이렇게 전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전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권은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두 개만. 알겠죠? 파권은 두 개만 있다. 그 다음에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이렇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나오는 길이 많다.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재밌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런 술창고가 있는데 구멍이 이제 안에 술이 가득 들어있어요. 큰 오크통이네. 근데 만약에 구멍이 두 개 있는 것하고 구멍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구멍이 작은 것은 압력이 세요. 이렇게 세게 나온다. 알겠죠? 세게 나오겠죠. 구멍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파권은 어떻게 돼요? 전압이 센 거예요. 고전압이야. 그런데 빠져나오는 술의 양은 적어요. 그렇겠죠? 구멍이 두 개뿐이니까. 그러니까 저전류가 되는 거예요. 저전류 혹은 뭐 소전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니까 저전압이죠. 저전압이고 대전류죠. 많은 양의 술이 나오겠죠? 이런 경우 많은 양의 술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대전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파권 같은 경우는, 자, 회로수가 두 개예요. 회로수가.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딱 두 개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회할 때 파이, 초코파이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파이, 초코파이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자, 거기 봐봅시다. 요약지. 파권은 병렬 회로가 극수와 관계없이 항상 두 개뿐이고 직렬로 접속되어 있고 소전류고 고전압이다. 소전류고 전류 적고 고전압으로 나온다.
자, 중권은 반대죠. 중권은 반대죠. 여러분은 복잡하니까 일단 파권 하나만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페이지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거기 보면 유기기전력 공식이 있어요.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발생하는 전력이죠. 여기 발생하는 전력에 대한 공식이에요. E는 60A분의 P존이다. 이 공식 있죠? E는 60A분의 P존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 써가지고 외우면 좋겠어요. 60A분의 P존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어때요? P존이라는 것은, 세제 중에 하나가 P존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좋겠죠? 60A분의 P존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전수가, 우리는 원래 초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계장치는 되게 분단위로 많이 한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기관총에 성능을 했을 때 분당 몇 발 나가냐? 뭐 이렇게 분당 1800발 나간다든지 이렇게 분당 회전수를 많이 따져요. 그래서 이렇게 분당 회전수가 되기 때문에 초로 빼주려면 60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60이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을 다시 본다면 파이 n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극수나 이게 도체수인데 전선 가닥수예요. 극수나 전선 가닥수는 세팅되어 있는 숫자고 변경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동기를 딱 뜯어서 내가 이 기계 좀 고쳐볼까? 보니까 자석이 4개 있네. 내가 6개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선이 200가닥이 감아져 있는데 이거 귀찮으니까 100가닥으로 줄일까?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변경하기가 어려운. 안에 회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상수. 고정된 값. 고정된 값으로 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걸 빼면 K 파이 N 이렇게 될 수 있죠. K 파이 N. 이 앞에는 상수로 빼본다면은 결국 이 기전력이라는 값은 무엇에 비례한다? 회전수에 비례한다. 세게 돌릴수록 어떻게 한다? 전기가 많이 나온다. 또 자속에 비례한다. 자석이 많이 이렇게 나올수록 비례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시골에 갔더니 농촌 체험활동이야. 농촌 체험활동 갔더니 이렇게 맷돌이 있어요. 맷돌에서 막 이렇게 맷돌을 돌려. 막 돌리면은 여기에 이제 콩이랑 뭐 이런 걸 넣으면 이제 콩물이 되어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무엇에 비례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저씨가 열심히 돌릴수록 잘 나오죠. 그렇죠? 회전수에 비례한다. 회전수. 열심히 돌려야 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 아줌마가 이렇게 콩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속도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기기전력은 무엇에 비례하냐? E는 K 파이 N 또는 파이 N 이렇게 외워놔야겠어요. 아주 중요한 식의 둘 다. 60A분의 P존 K 파이 N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중요한 식입니다. 자, 1페이지 제일 아래 요약집 볼까요? 중권 돼가지고 극수와 병렬 내류수가 같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게요. 자,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자,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이제 보상건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자 반작용 현상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이 안에 도선이 이렇게 감아져서 돈다 했어요. 자, 가만히 있을 때, 이것이 가만히 있었을 때는 자속이 이렇게 자기력선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돌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도선에서 전기가 흐르게 돼요. 전기가 흐르게.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봐볼까요? 자, 전기가 가입표는 바로 이렇게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살촉은 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앙페리의 오른나사의 법칙이 있었어요. 오른나사의 법칙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막 처음에 전기가 흐르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일정하게 왔었는데 이렇게 자력선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력선이 한쪽으로 이렇게 뭉쳐져 본다. 이렇게 반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전기자 반작용 현상입니다. 전기자 반작용 현상이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것이 뭔 문제가 발생하나요? 거기 있어요. 첫째, 자, 여기서 100이라는 자속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한 80밖에 도착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소해버렸죠. 그래서 감자작용이래요. 감자작용. 자속이 감소해버렸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또 편자작용이라고. 편자작용. 한쪽으로 삐뚤어져 버렸다. 엄마가 한 해만 편해. 그러죠. 편들고 한쪽만. 그럼 편자작용이죠. 한쪽으로 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성축이 원래는 이렇게 중성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중성축도 삐뚤어져 버렸어요. 이동해 버렸어요. 중성축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해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량도 줄어듭니다. 아까쯤에 E는 K파이N 그랬죠? 근데 뭐가 줄어들었어요? 자속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전력도 발생하는 전기량도 줄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는 여기는 후방이야, 후방. 여기는 후방이고 여기는 밀림이야, 밀림. 그래서 최전방에 각 소대마다 쉽게 말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줘야 하는 거야. 배달을 다 해줘야 돼. 근데 이 밀림 안에서 게릴라들이 나타나서 수류탄을 던져버리니까 이 트럭에 음식물을 싣고 가는 그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한쪽으로만 였다가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도 골고루 100개씩을 배달해 주지 못하고 여기다만 몇백 개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바로 이렇게 반발되는 이러한 도선에 유기되는 이런 자력선으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다, 감소했다, 편자작용이 일어났다, 중성축이 이동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배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일 것인가. 그런데 마침내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선배 하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들어가는 축이죠. 자, 여기다 똑같이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고 나오는 축으로 뚫었어요. 여기는 들어가는 축이죠. 여기도 똑같이 나오는 축. 여기도 들어가는 축이죠. 여기는 나오는 축.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는 축이죠. 여기도 나오는 축.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이제 이쪽 방향으로 자력선이 나는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반대로 자력선이 되죠. 얘도 반대쪽 자력선이 생기고 얘도 반대쪽 생기고 얘도 반대쪽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보상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신기하게 이 삐뚤어짐 현상이 사라져 버렸다. 신기하게. 재밌게 표현하자면은 여기에 밀림에
베트콩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게릴라들을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주부들끼리 막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트럭에 도시락 배달해도 신경도 안 써. 알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 서로 보상해줘 버렸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다? 여기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류를 흘려준 것이다. 여기 흐르는 전류와 반대 방향의 전기자 전류를 흘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그 오른쪽 위에 보면 보상권선 돼 있죠?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흘려줬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극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보극. 자, 이렇게 축이 삐뚤어지니까 선배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선배는 여기다가 또 작은 자석을 하나 달아놓은 선배도 있었어요. 어쩐가 해보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그러면 다른 선배들은 어쩔까요? 막 비웃겠죠? 웃긴 놈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 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정류가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류가 이렇게 삐뚤삐뚤한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삐뚤삐뚤하니 별로 안 좋았는데 저걸 달아놓으니까 정류가 깨끗하게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정류가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니까 연구소에다 또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보조로 극을 달아놨더니 왜 이렇게 이쁘게 정류가 개선됩니까? 그랬더니 연구소에서 한 소리가 거기 있어요. 전기자의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준다. 전기자의 리액턴스 전압을 준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렇게 자력선이 나오잖아요. 이 코일에 있는 반발 전압을 없애줘서 이런 것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전압을 없애준다 해서 근사한 말로 전압정류라 해요. 알겠죠? 전압정류를 한다. 아까 치면 어떻게 했어요? 저항을 높여줘서 어때요?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을 해서 정류를 시킨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항 정류라 했죠? 근데 얘는 리액턴스 전압, 반발 전압을 없애준다 해서 전압 정류다. 그렇게 근사한 말을 씁니다. 전압 정류다. 보극은 어디다 쓰냐? 전압 정류다. 이렇게 찍어야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브러쉬는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한가? 자, 아까쯤에 여기 중성축이 요걸 보상권선이 없었을 때 중성축이 여기에 브러쉬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축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축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이렇게 브러쉬가 이동해야 됐죠? 자, 이 기계장치에서 막 기계가 돌면서 밀가루가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원래 떨어졌는데 축이 삐뚤어져 없어. 그럼 이쪽으로 쏟아지겠죠? 밀가루가. 그럼 얼른 이렇게 받침을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브러쉬를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브러쉬는 발전기는 어느 쪽 방향으로 한다? 회전 방향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동안 한 것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가 한번 봐보겠어요. 자, 문제 1번. 전기 기교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선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테리시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히스테리시선. 자, 손실에는 철선과 동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선은 히스테리시선과 와류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선은 규소광판, 와류선은 성층철심을 사용해야 돼요. 손실. 선생님, 저는 손실에 아무 관심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죠.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계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1,000,000원어치 전기를 넣었어요. 1,000,000원어치 전기를 넣었는데 여기 딱 쓰려고 보니까 700만원어치 밖에 안 나와.
그러면 300만 원 손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고요? 손실이라 그래요. 손실. 이 기계가 싸가지 없이 먹어버렸네. 그렇죠? 왜 먹었을까? 그걸 연구한 거죠. 선배들이 연구했는데 손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쇠에서, 철에서 먹었다 해서 철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리동자예요. 구리동자. 그래서 구리가 또 먹어버렸다 해서 구리손이에요. 알겠죠? 근데 철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히스테리시손과 와류손으로 나눠져요. 히스테리시손은 규소광판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히스테리시손은 어째서는 분자 간의 마찰로 이론 시간에 배웠죠. 친구가 머리 깨끗하게 해놓은 걸 마찰하고 진행할 때 히스테리가 난다 했죠. 그래서 분자 간의 마찰손은 규소광판 4%짜리 4%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규소가루를 4%를 살짝 뿌려준 것을 쓰면은 어쩐다 히스테리시손이 줄어든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모타를 딱 끌어봤어요. 근데 불구스름한 철판이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이게 중국산이라서 이런가? 그것이 아니라 4% 규소강판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테인레스처럼 반닥거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와류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옛날에 무슨 명랑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바닷물이 이렇게 막 흔들리죠?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하냐면 맴돌이라고도 하고 와류라고도 해요. 와류. 맴돌이. 그래서 결국은 전기가 어쩐다? 똑바로 안 가고 빙글빙글 돌면서 손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얇은 철판으로 이렇게 쪼개버립니다. 얇은 철판으로 쪼개서 이렇게 전기들이 장난 못 치게 이렇게 일자로만 가도록 이렇게 얇은 철판을 어떻게 성층한다. 성층. 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찍은 거죠. 이렇게 딱 집어요. 이렇게 집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층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넓지하게 10차선 도로를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이렇게 스포츠카로 막 와 이렇게 지나다니는 놈들이 꼭 있겠죠? 옆 사람 괴롭히면서.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짧게 2차선이나 3차선 정도로 딱딱 칸막이를 해보면은 이런 짓거리 못하고 딱 제 갈 길로만 가겠죠? 그러니까 더 교통량이 더 좋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자, 철이와 놀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시험에는 항상 나온답니다. 철이와 놀자. 그 다음에 희규와성 이렇게 같이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0.35mm랍니다. 그러니까 손톱 두께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얇게 해서 이렇게 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규소강판, 성층철심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겠어요. 자, 동손이라는 것은 구리선에서 나오는 것인데 말 그대로 전기 우리가 막 쓰게 되면은 열이 나요. 알겠죠? 열이 나면서 소모되는 것을 동손이라 합니다. 우리가 배웠죠? I제곱 R 이렇게 열이 난다. 자, 그러면은 1번을 볼까요? 히스테리선을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희규와성 했을 때 규소강판, 희규가 맞죠? 1번이죠? 2번 보겠어요.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은 뭐냐? 이 자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계자라 했죠? 계자. 자, 직류발전기의 단자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떤 저항을 가변시켜야 한가 그랬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전압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발전기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계자가 이렇게 있어요. 계자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가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된가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흐르면은 자속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E는 K-파이 N이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속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압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계자에 저항이 붙어 있어요. 계자에 붙어 있는 저항을 계자 저항이라 합니다. 계자 저항. 이 계자 저항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조이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저항을 키워줘 버리면 어떨까요? 저항을 키워주면 전류가 못 흐르죠. 전류가 못 흐르면 바로 자속도 양이 줄어드니까 전압이 떨어지겠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전압을 조절하면 계자 저항을 사용합니다. 4번 직류발전기 구조에서 계자 자속을 전기자 표면에 널리 분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계자 자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널리 퍼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샤워할 때 샤워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퍼뜨리려는 의도로 있죠. 이걸 뭐라 하냐면 자극편이라 해요. 자극편이라 합니다. 조각이란 뜻이에요. 자극편이. 그래서 자극편이다. 5번 직류발전기의 구조에 속한으로 자기 회로의 구성이 아닌 것은 뭐냐? 개철은 계자에 있는 철을 말하는 것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극도 이 안에 한 부분이죠. 자기 회로 자속이 다니니까 다 맞는데 뭐가 빠지냐면 계자 권선은 아니에요. 자, 봐볼까요? 이 계자 권선에는 전기 회로예요. 전기가 흐르니까요. 알겠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6번 볼까요? 정류자 편수가 많은 것의 특징이 아닌 것은 아까 정류자 편수가 많으면 어쩐다 했어요. 정류자 편수가 많으면 이렇게 전압이 점점 올라간다 했어요. 전압이 점점 올라가고 좋은 직류가 된다 했죠. 맥동률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4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정류자와 접촉하여 전기자 건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브러시라 했죠. 8번 브러시의 성질로서 적당하지 않은 건 저항률이 커버리면 안 되죠. 그러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N극에서 S극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 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류자죠. 정류자에 이게 정류자고 여기 브러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브러시. 그래서 전기가 나오는 통로니까 전기 저항이 당연히 적어야 되죠. 전기 저항이 심하면 빨갛게 변하면서 전기를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저항률은 작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어떤 것이 높아야 한다 했어요? 이 접촉 저항이 탄소 브러시가 접촉 저항이 높아서 어때요? 저항 정류로서 팔을 깨끗하게 정류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9번 볼까요? 전기자 권선법을 쓴 건 뭐냐? 고페리 이렇게 외워야 돼요. 전기자 권선법은 고상권 북처럼 돼 있는 거, 회로권 딱딱 딸락 돼 있는 거, 2층권 이렇게 돼 있죠. 알겠죠? 지금 현재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고페리 알겠죠? 고삐리 이래 보면 안 돼. 고페리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10번 파권 권선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지. 파권 권선의 장점은 이렇게 전압이 나오는데 딸랑 2개만 나오죠. 딸랑 2개만. 그러니까 어때요? 세게 나오죠. 세게 나온다. 그러나 실제 나오는 전류량은 적죠. 그래서 전압이 높아진다. 3번이 맞습니다. 자, 파권은 극수에 관계없이 병렬 회로수가 몇 개라 했어요? 파권은 2개라 했죠? 2개. 네, 2개.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돼요? 파이, 초코파이 이렇게 외워야 되죠?
자, 12번. 부하의 변화가 될 때 직류의 전기자 반작용 방지를 뭘로 하냐? 보상권선으로 한다 했죠? 전기자 반작용해 봤는데 여기 있는 것으로 보상권선으로 이렇게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13번도 똑같죠? 전기자 반작용을 막아준 것은 보상권선이다. 14번도 똑같아요. 전기자 반작용은 보상권선이다. 15번. 전압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보극이라 했죠? 전압정류. 이렇게 작은 보조의 극은, 작은 보조로 극을 줬더니 어떻게 된다? 파가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보극이다. 그 다음에 16번. 보극을 둔 목적은 1번이죠.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킨다. 정류를 잘해줘. 17번. 보극이 없는 직류발전기는 부하의 증가에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하냐? 아까 발전기는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했죠?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탄소 브러쉬를 사용한 이유는 접촉 저항이 높기 때문이라 했어요. 19번.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한 것은 금속 흑연 브러쉬예요. 알겠죠? 아무리 이렇게 접촉 저항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저전압 대전류에는 어때요? 그것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저전압으로 쓰는 대전류에 쓰는 것은 금속 브러쉬를 씁니다. 20번. 불 것 없는 정류를 위한 정류법 중 권선 중에 리액턴스 전압을 중화시켜준다. 전압정류법을 말한 것입니다. 자, 21번. 직류발전기의 부하 전류가 일정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든 이유는 뭐냐? 코일에 리액턴스 전압이 증가해서 정류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씩 다시 돌려보시고, 선생님은 아무래도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고생했습니다.